한밤중 규모 7.5 강진에 한때 쓰나미 경보까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15분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다쳤고 주택 화재 1건이 보고됐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발생한 근처 해안가 한 가정의 비극과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밤 11시 15분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커피잔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가벼운 진동이었죠. 케이코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생각했습니다. 또 경미한 지진이구나. 하지만 곧 책장이 흔들렸습니다. 형광등이 요란하게 소리를 냈어요. 그제야 케이코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통 지진이 아니다. 케이코 씨, 규모 7.5입니다. 후배 연구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케이코는 재빨리 긴급 대응 매뉴얼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8회를 살면서 이런 강진은 처음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두 번째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런 공포를 느꼈었어요. 쓰나미 경보 발령,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홋카이도 해안가. 케이코의 담당 구역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십시오. 쓰나미가 올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훈련받은 전문가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케이코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관측소에서 밤을 새우며 여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새벽 4시쯤 따뜻한 녹차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케이코 씨, 좀 쉬어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민준이었습니다. 제1교포 3세로 케이코보다 3살 많은 선배였죠. 둘은 20년 넘게 함께 일해왔어요. 그는 케이코의 남편 이치로와도 오랜 친구였습니다. 케이코는 녹차를 받아들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따뜻한 차가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이치로 씨가 부산에서 연구할 때 말이에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그랬죠. 여기가 천국이라고. 케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죠. 내 유골을 부산 앞바다에 뿌려주게. 아직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 다이스케가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시간 낭비예요, 어머니. 아들의 차가운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9시, 케이코는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안가 저택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다이스케였어요. 며느리 미유키도 함께였습니다. 케이코는 반가운 마음에 거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지진으로 집이 위험해졌어요.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확인한 결과 기초에 균열이 생겼대요. 케이코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어제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미유키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어요. 시어머님, 전문가 말씀이에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이라고요? 케이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58살이었어요.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현역 연구원이었죠. 게다가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한국식 마루, 정원의 배롱나무, 부엌의 김치 냉장고. 모든 것에 이치로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안 돼. 케이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절대 떠날 수 없어. 다이스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순간 케이코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어머니의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케이코는 남편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책상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집과 연구자료, 그리고 3억엔의 예금을 케이코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나를 돌려보내주게. 케이코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변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잔잔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그 바다였죠.
케이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이치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당신은 행복해 보이네요. 케이코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규모 7.5의 지진은 끝났습니다. 건물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케이코의 마음속에선 또 다른 지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가식적인 미소,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단어. 케이코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흔들림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케이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케이코 씨, 이치로 씨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대요. 민준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관측소 옥상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 여진주의보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소 5억에는 받을 거예요. 다이스케 씨가 다니는 건설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고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집을 팔라고 압박한 이유,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이유, 지진 전에 미리 작성된 안전진단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케이코 씨, 혹시 다이스케 씨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제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이스케는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치로와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어요. 남편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나를 닮아서 고집이 세. 하지만 마음은 따뜻할 거야. 사쿠라는 그로부터 4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랐고 아들은 아버지만 바라봤어요. 1998년 이치로가 부산에서 연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어요. 그때 다이스케는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들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치로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이스케야, 엄마랑 누나를 지켜야지. 넌 이 집의 남자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실망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다이스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치로가 부산에서 돌아온 후에도 아들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피했고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는 그저 사춘기련이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 저녁 다이스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아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새로운 안전진단서예요. 전문가가 다시 확인했대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종이를 넘기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진단 날짜가 지진 발생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요? 다이스케, 이 날짜가... 어머니,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오빠! 사쿠라였습니다. 딸은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오빠, 병원에서 뭐 하려던 거야? 다이스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쿠라, 너 지금 무슨... 나 다 봤어! 딸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빠가 병원 의사한테 뇌물 주려고 했잖아. 엄마를 치매 환자로 진단해달라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치매? 제 아들이? 저를? 사쿠라, 그건 오해야. 난 그냥... 거짓말하지 마! 사쿠라가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다이스케가 흰 가운을 입은 남자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 그리고 이것도 봐요. 사쿠라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이었어요. 다이스케와 미유키가 주고받은 메시지.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유산이 우리한테 오겠지? 당연하지. 빨리 처리해. 회사에서 압박 들어오잖아. 휴대폰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화면이 깨졌어요. 제 심장도 함께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이스케야.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니?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이스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빚도 있고 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5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낳고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아들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이스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쿠라가 달려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치로가 그토록 사랑했던 바닷소리. 예전엔 그 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이치로가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여보,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다이스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규모 7.5의 지진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가슴이 무너지는 게 더 아팠습니다. 밖에서 여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균열은 땅이 아니라 제 가족에게 있었어요. 후발 지진 주의보가 발령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는 관측소에 출근하지 못했어요. 사쿠라가 엄마, 며칠 쉬세요 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어요. 마치 며칠 전 그 무서운 지진이 거짓말처럼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이스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추모하러 가요. 절벽에서 함께 바다 보면서 이야기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은 이치로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어요. 해안가 절벽 끝 부산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죠. 남편은 그곳에서 연구 구상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저기 보이는 바다 건너가 한국이야. 언젠가 꼭 함께 가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차를 몰고 절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민준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절벽에 간다고 사쿠라에게 알려주세요. 선배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갑니다. 절벽에 도착했을 때 다이스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뒷모습이 어릴 때 그 아이와 닮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머니, 다이스케가 돌아봤어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이스케야, 너... 어머니, 전 진짜 미쳤었어요.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생진 탈락했어요. 부동산 투자도 실패했고요. 빚이 3억이 넘었어요. 미유키는 매일 돈 타령이고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다이스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 차가운 난간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 집만 팔면 모든 게 해결돼요. 5억이면 제 빚도 갚고 새 출발도 할 수 있어요. 다이스케야, 이 집은 네 아버지가... 아버지는 이미 죽었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이스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규모 6.8의 여진이었습니다. 절벽 전체가 요동쳤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다이스케도 비틀거렸어요. 으아! 발밑에서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절벽 가장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이스케가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그는 간신히 바위 틈에 손을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다이스케야, 어머니, 놓으세요. 절대 안 돼. 저는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58살 여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아들의 손이 조금씩 미끄러졌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기로 떨어지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놈은... 닥쳐! 저는 소리쳤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 모든 것이 뒤섞였어요. 팔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케이코 씨! 민준 선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배와 사쿠라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사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 선배가 재빨리 제 옆에 엎드렸어요. 제가 잡을게요. 선배가 다이스케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쿠라도 달려와 함께 잡았어요. 셋이서 힘을 합쳤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끌어올렸어요. 팔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절대로요. 마침내 다이스케가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다이스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35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아들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괜찮아. 살았으니까 괜찮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쿠라가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빨간 불빛이 절벽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선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케이코 씨, 이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 순간만은 아들을 안고 있고 싶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오모리 지방법원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떨렸어요. 회색빛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판자처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법원 문을 밀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웠어요. 나무 벤치에 앉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오늘 저는 증인석에 서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고발하는 증인으로. 다이스케가 피고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35년 전 제가 품에 안았던 아기가 저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범죄자로. 미유키가 방청석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유산이 우리한테 오겠지?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사쿠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증인 하야시 케이코,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증인석까지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증거 서류를 꺼냈어요. 위조된 안전진단서, 병원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모든 것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저는 다이스케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을 절벽에서 밀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검사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이스케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엔 후회가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 넘어져서 울던 아이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다이스케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순간 1990년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다이스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아이는 새 책가방을 메고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나 학교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늘 네 편이야. 그 말을 믿었던 아이가 지금 저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증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한 글자가 입에서 떨어졌어요. 무거웠습니다. 돌덩이처럼. 하지만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스케가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제 아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를 해치려 했고 유산을 참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범죄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제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법이 정한 처벌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제 아들을 기다릴 거예요.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펼쳤었습니다. 피고인 하야시 다이스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5년. 숫자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5년 동안 아들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면회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함께 밥을 먹을 수 없고, 함께 웃을 수 없고, 함께 바다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이스케의 팔을 잡았어요.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다이스케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저는 있는 힘껏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문이 닫혔어요. 다이스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사쿠라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딸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규모 7.5의 지진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땅이 흔들리는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무너지는 건 견디기 어려웠죠. 민준 선배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줬습니다. 케이쿠 씨, 잘했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선배님, 저 잘한 거 맞죠?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선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때론 벌을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다이스케 씨가 진짜 뉘우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죠.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치로가 좋아하던 날씨였죠.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지켜봐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쇠창살 너머로 다이스케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첫 면회 때 다이스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때 저를 절벽 아래로 밀치려 했던 손.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제 손가락을 꼭 잡고 걷던 자신의 손이기도 했죠. 다이스케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면회 때였어요. 다이스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거든요. 어둡기만 하던 눈에 작은 빛이 보였어요. 나중에 나가면 정직하게 일하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이스케도 울었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금속이 손등에 닿았지만 아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한편 사쿠라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인 의사 김재훈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재훈은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사쿠라를 만났다고 했어요. 엄마, 재훈 오빠가 부산에서 결혼식 하자고 해요. 사쿠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제 작은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산골도 그때 하면 어때요? 아빠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요, 부산.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진 속 이치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했던 그날. 그래,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됐구나. 2025년 5월, 저는 사쿠라와 민준 선배와 함께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이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김해공항에 내리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냄새. 여보, 드디어 왔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선배가 해운대에서 작은 배를 빌려줬어요. 우리 셋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푸른 물결이 출렁했어요.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골함을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눈을 감던 날, 부산 앞바다에 나를 돌려보내주게 라고 말했던 마지막 순간. 여보, 드디어 당신이 사랑했던 곳으로 돌아가는구나. 제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유골함을 열었어요.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작은 입자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푸른 물결 속으로 사라졌어요. 여보, 편히 쉬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이스케도 잘 될 거예요. 사쿠라도 좋은 사람 만났고요. 당신 걱정 말고 이제 쉬세요.
민준 선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치로 씨, 잘 가요, 친구. 사쿠라도 바다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 셋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만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었어요. 민준 선배가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케이코 씨,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다이스케가 출소할 때까지. 네, 그래야죠.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반짝였어요. 알록달록한 불빛들이 바다 위에 비쳤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도시, 딸이 새 출발을 할 도시, 그리고 제가 아들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도시. 한 달 후, 저는 다시 아오모리로 돌아왔습니다. 해안가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재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저는 한국식 마루에 앉아 김치를 담갔어요. 남편이 가르쳐준 레시피대로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오모리현 지진 발생 1년, 후발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잔잔한 바다를 바라봤어요. 지진은 끝났습니다. 땅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천천히 회복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주 면회 날 저는 다이스케에게 부산 바다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푸른 바다, 하얀 유골, 그리고 햇살에 반짝이던 물결, 그리고 말할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신대.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저는 사진을 한 장 더 챙겼습니다.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쿠라의 웨딩 사진이에요.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가족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진도 7.5의 지진도, 배신의 상처도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지 못한다고.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산 바다의 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